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끼리의 공방,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야권, 여기에 관련한 첫 입장을 낸 청와대까지 잠시 후 정리해봅니다. 무속 논란이 뜨거웠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공인중개사 살해 사건, 그런데 이 사건 알고 봤더니 공인중개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의 범행이었습니다. 이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이외에도 박지원 국정원장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이 남북으로 날씨가 정반대인데요. 자, 김다현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지금 서울은 흐린 하늘 속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4도 보이고 있고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 선에 머물며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지 않는 호남과 경남 지역은 맑은 가운데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와 양산이 29도까지 오르면서 8월 하순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가을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까지 동해안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경북 동해안에 10에서 40mm, 수도권과 충청, 경북 북부 내륙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강릉 19도, 춘천 20도로 비가 오는 중부지방은 2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29도, 부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오락가락 업무에서 배제된 기관사. 윤정 기자. 네. 이 무슨 청원도 있고요. 이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 지난달 17일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4호선을 운행하는 기관사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네. 업무에서 배제한 이유는 사적인 이야기를 방송으로 했다는 겁니다. 지하철 방송으로 사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도대체 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사, 바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마포구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해자 고 황예진 씨의 가족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이 사건 많이 알려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청원을 통해서 정말 많이 알려졌는데 크게 안타까움과 공분을 산 사건이었죠. 이 피해자가 지난 7월에 이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가 폭행을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족은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면서 딸의 실명과 사진 그리고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가해자에게 엄벌을 호소했는데요. 그랬었어요. 이 당시 피해자 어머니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그 시간에 얘가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이면 119에 먼저 신고해야 되는 상황인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응급실에 갔을 때는 이미 아이는 다 내사였었어요. 수영 강사를 6개월 정도 했었고 거기에 내용에 응급구조 자격증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응급구조 자격증이라는 게 사람을 구하는 거잖아요.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였잖아요. 등치가 있는 운동을 한 걔가 우리 아이가 159에 46kg, 7kg거든요. 그런 일을 그 정도로 때려서 대했다? 맞을 때 공포, 맞을 때 그 우리가 몰랐던 그 아이의 작은 아이가 그 순간에 느끼는 그 공포나 그게 저는 그것 때문에 잠을 사실 못 자요. 네, 물론 법정에서 가려질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도 저 가해자 처음에는 구속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이 저렇게 국민 청원을 통해서 사건이 공분을 사면서 이 지난달 17일에야 뒤늦게 구속 송치가 됐고요. 바로 오늘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네. 이 피해자의 가족으로 알려진 이 기관사는 이 업무 배제 바로 전날, 그러니까 지난달 16일에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이 가족이 얼마 전에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는데 국민청원을 올렸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불편하지만 이렇게밖에 알릴 방법이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데이트 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이 절실함이 얼마나 묻어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을 듣고 당시 한 시민은 SNS를 통해서 사연을 듣고 슬퍼서 오열할 뻔했다라는 아이고. 글을 올리면서 저렇게 방송을 했던 내용이 굉장히 확산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런 방송을 한 바로 다음 날 이 정작 기관사는 업무에서 배제되게 된 겁니다. 아이고. 이 서울교통공사는 안타까운 사연과는 별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규정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현재 해당 기관사는 사내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또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가 결정될 방침입니다. 아, 이 기관사가 이 피해자의 가족이었군요. 네. 윤 대표님, 네. 지금 이 일이 지금 알려지고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이런 안타까워하는 반응도 있고요. 그래도 규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있어요.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라도 억울함을 좀 호소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지하철은 이제 공공재인데 이 공공재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을 꼭 했어야 했냐? 뭐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기관사, 지하철 기관사만 안전 운행에 전념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아무리 뭐 불행하고 그 데이트 폭력 중에 사망한 분의 친척이라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런 사정을 알린 게 적절하지는 않죠. 하지만은 특별히 뭘 해달라는 게 아니고 국민청원에 지금 53만 명 이상 올라왔는데 맞아요. 좀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 뭐 이 정도는 좀 용인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그래서 적법한 직무는 아니지만 좀 이해는 해줄 정도는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업무 배제나 이런 큰 거보다도 부두로 좀 주의 정도 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이 너무 가혹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4호선 저도 아침 저녁으로 타는데 네. 4호선 지하철 방송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 동작에서 네. 이촌 사이에 한강 지나가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출근 퇴근 때 꼭 방송이 있어요. 가끔 이런 방송도 나와요. 제 생각나는 게 여러분 지금 한강이 지나가고 있는데 슬픔과 외로움, 고통 한강에 다 던져버리십시오. 오. 여러분 인생의 멋진 인생의 극장이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태까지 좀 고통스럽고 이런 거는 영화 시작되기 전에 광고 같은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이제 본 영화가 시작된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출근 퇴근할 때마다 기관사가 많이 해서 네. 그 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은 뭐 지하철 공사에서 그렇게 뭐 크게 뭐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그냥 앞으로는 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좀 이해해 줄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이 본인의 뭐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뭐 방송한 건 아닐 겁니다. 뭐 이렇게 억울한 심정도 있고 한데 지금 뭐 사내에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교육선에서 어떻게 좀 잘 마무리됐으면 어떨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진짜 개구리 반찬 이동석 기자. 우리가 흔히 살았니 죽었니 개구리 반찬 얘기하잖아요. 그 개구리 반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진짜로 개구리 반찬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모형이 아닌 진짜 개구리가 담긴 개구리가 들어간 김치가 등장한 건데요. 김치 안에 진짜 개구리가 들어있었어요? 맞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모습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칼이 김치 포장에 고스란히 담긴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쯤 되면 혐오스럽다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개구리 그리고 식칼에 이어서 벌레까지 등장했는데 아이고. 벌레 정도는 정말 귀여울 정도인 건데요. 이처럼 이물질 반찬을 군대에 납품한 업체 현재까지도 납품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5년간 22건의 이물질이 검출된 한 업체는요. 올해 군으로부터 97억 원 규모의 신규 계약까지 따냈다고 하는데요. 아니 저게 진짜 군인들이 받은 식판 안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쯤 되면 군대에 아들을 보낸 우리 부모님들 머리띠 매시고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밥 먹으려고 식판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안에 개구리 진짜 개구리가 들어있고 뭐 식칼이 들어있고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게 이제 업체에서 납품한 음식에서 이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되면 이 업체를 뭐 바꾸는 이런 규정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업체를 즉시 교체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요.
군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요. 중대 이물질이 발생했을 경우에 0.2점을 감점받습니다. 네, 근데 경미한 이물질이 발생하면 0.1점이 감점되는데요. 그럼 저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중대 이물질인데 0.2점 감점 되겠네요. 맞습니다. 0.2점이 감점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점 만점 중에 98점을 넘으면 군납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0.2점이 감점이 된다는 건 유명무실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0.2점 10개를 해도 이미 98점이 되니까 그러네요. 계속해서 군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식칼을 넣은 군납 업체는요. 다소 황당한 이유를 들면서 왜 식칼이 들어갔냐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바로 앙심을 품은 직원이 식칼을 김치에 넣었다고 이렇게 밝힌 겁니다. 아하.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요. 군납 식품 이물질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군 관련자들의 방기와 무관심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네. 이게 군의 이 급식 문제가 계속 불거져요. 이전에 이제 부실급식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는데 물론 이 부분은 그 부실급식하고는 좀 사안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이물질이 22번이나 나온 업체도 재계약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도 참 황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군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문제에서 상당한 구조적인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각이 있다.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단순한 실수, 우연이라면은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실급식 문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심지어는 개구리 반찬에 아이고. 또 말씀한 식칼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단순한 우연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자세히 이 문제에 대한 보도를 좀 살펴보니까 역시 이제 군납 입찰 규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해요. 100점 만점에 95점 만점, 95점 이상이 돼야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규정이 이제 돼 있는데 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까 이제 이런 뭐 식칼이 발견됐다. 그러면 감점이 0.2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경미한 그런 이제 잘못은 0.1점.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는 화려해 보지만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허술한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런 것들이 뭐 규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군납업체 측에 군대 퇴역 뭐 장성들이 가가지고 유착 의혹이 있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좀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대대적인 감사가 좀 필요하다. 아시겠지만 1993년도 김영삼 전 대통령 정권 시절에 율곡비리라고 있었어요. 있었죠. 군 현대화 전력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국방장관 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까지 무기중개 상황에 뇌물을 받아가지고 유착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서 뿌리를 뽑았거든요. 따라서 대대적인 좀 감사를 통해서 만약에 군납업체와의 비리가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좀 뿌리를 뽑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입찰 규정도 좀 바꿔야 되는 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지금처럼 나오면 바로 그렇습니다. 퇴출이다. 네, 지금처럼 뭐 잘못을 해도 0.2점 감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완전 추방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런 군납 문제의 부실 문제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이 군 장병들 나라 열심히 지켜야 우리가 단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철저하게 좀 진행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일 대장동 공방 실명 공개된 50억 클럽. 자, 지금 국회에서는요, 이번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여야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도 한창이죠. 그런데 이곳들 가만히 보니까요,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거 하나 붙여놨는 게 이게 뭘 그렇게 거슬린다고 이거 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붙여놓는 게 아니고 근거에 맞게 얘기를 하는 게 국정감사지. 의원이 얘기하는데 계속 깨들어? 말 조심해요. 말 조심해! 마스크를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끼고 있으신 것이 저희 보라고 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검 자체가 오히려 수사 방해고 수사 지연 작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김도욱 간사님 지금 눈알 불안이시면서 또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우리 쪽에 좀 더 많이 향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이제 저의 문제만 들여다보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자꾸 이 내부에다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재명,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어. 이 민주당과 이재명 일당 다 이 토르로 싹 쓸어서 제가 집에 보관하는 관으로 넣어서 묻어버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채셨나요? 바로 대장동입니다. 요거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자, 국정감사 그리고 뭐 여야 대선 후보들 토론회 공통적으로 핵심 키워드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상 봤지만 정책 다 어디 갔나 싶어요. 그렇죠. 뭐 정책이 뭐가 잘못됐으면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어느 선까지 개입됐는지 뭐 이런 진상을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네. 저런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정감사가 정말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한심할 따름이죠. 네.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네 편 내 편 서로 막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제 혐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치에 무관심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은 나라 정치가 자꾸 후진적으로 독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메르켈 총리가 16년 총리하고 그만두면서 하는 소리가 무슨 얘기겠어요? 민주주의는 부서지기 쉬운 거다. 잘 관리해야 된다. 그건 민주주의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제일 위기 상황일 때 먼저 찾는 게 국회의원, 의회하고 또 기자, 국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것인가. 둘인데 저렇게 막말로 싸우기만 하니까 한심하고 저는 또 국민의힘 안상수 예비후보도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아무리 이재명 지사가 이번 대장동하고 어떻게 개입됐는지 뭐 거기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려고 사진을 찢었는데 어떻게 공적인 자리에서 당 후보를 당의 경쟁당 후보를 저렇게 사진을 찢을 수가 있나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장동 여러 가지 사건에 결재한 사람인데 모를 리가 있냐.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증거도 될 수 있는데 저렇게 사진을 찍고 저렇게 인천시장까지 하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저런 행동을 해서 저거는 아주 전 잘못된 행동이라 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다. 민주주의 지키려면은 상호 관용 그리고 제도적 자제. 힘 있는 사람이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으면 참여해야 되거든요. 서로 인정해주는 상호 관용하고 제도적 자제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가 좀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사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주 막다른 골목에 저는 몰린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상호 관용, 제도적 자제. 방금 윤영걸 대표가 얘기했던 이 두 가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수용하라 라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까지 같이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당초에 지금 원래는 오후 2시부터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저희가 좀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기자회견 이후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 표에 나와 있죠. 국회를 출발해서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을 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자, 이런 국민의힘의 공세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겠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물타기 쇼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윤호중 이 원내대표, 이 검당 유착, 그러니까 검찰과 이 당의 유착, 그리고 국기 문란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쇼다. 이 물타기 쇼에 지금 민생이 익사할 지경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지금 나흘째인 건데 명분 없는 도보 투쟁을 하고 있다. 민생보다 정쟁이 중요한 거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요. 어제 이제 대선 경선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서 영상에 보신 것처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히 격한 이런 공방이 있었습니다. 윤정 기자. 네. 특히나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두 사람 간의 공방이 더욱 격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이낙연 후보였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대장동 사건이 민주당에 큰 짐이 되고 있다라면서 불안한 상태를 끌고 가면서 대선을 이길 수 있을지 걱정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 앞에 호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의 부정과 투기가 알려진 계기다라면서 대장동 개발이 자신의 성과와 실력을 홍보할 기회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과의 관련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이 대장동 개발로 인한 성과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이 민간업자들이 지금 현재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낙연 후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총리였던 지난 2018년부터 이 집값이 오르면서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고 이 이익이 늘어난 건 정부 정책의 잘못 때문이지 이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네. 여기에 이낙연 후보 이 잘된 건 자기 공이고 못된 건 남의 탓이라고 하는 걸 반복한다라고 받아쳤는데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지지 않고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 소속이 아니냐라면서 국민의힘은 비판하지 않고 자꾸만 내부 문제를 얘기하니까 답답하다라고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윤 기자, 이 두 후보 간의 경론도 경론이지만 제가 어제 잠시 이제 토론회도 봤는데 이낙연 후보에 대한 추미애 후보의 비판도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명추연대. 이재명, 추미애 연대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추미애 후보,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쏘아붙었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쿠데타 세력과 이 비리 로비나 뇌물, 불법이 있었느냐 문제는 질이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 고발사주 의혹의 질이 더 나쁘다라는 얘기로 풀이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질이 다른 문제를 끌고 와서 자꾸만 우리의 토론장에 야당의 논리로 저격하는 건 삼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를 보면 지지자들이 경선판 자체를 불안해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낙연 후보 모습을 보면 이 지지자들이 경선판을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건데 네.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보다는 상대당인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데 힘을 써라 이런 지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동석 기자. 이 대장동 의혹과 무관함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 TV 토론뿐만 아니고 장외전도 후끈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 지난 2010년이었죠.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을 예로 들면서 정면 반박에 나선 모습인데요. 당시 LH가 예측한 수입은 459억 원이다. LH 예측 수입의 12배를 환수한 내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 원의 수익을 예상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냐면서 반발에 나선 건데요. 이 예비 후보는 나는 미래 부동산 수익을 알아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닌 주어진 현실에 맞춰 이익을 최대화하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앞서 과거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 개발을 막아섰다면서요.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에 나서며 현재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런 반박, 야권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가 이 대장동 사건으로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 요즘에 안 하던 말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안 하던 얘기가 뭐냐. 이 노벨이 화학 발명을 설계했다고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했었던 점, 그리고 뭐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야당이 자기들이 개발 사업을 할 때 주관해서 돈 이렇게 착복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 이런 발언들이 이 평소에 안 하던 발언들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정신이랑 마음이 좀 혼란스러워서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진중권 전 교수도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에도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이재명 지사 지금 현실감을 잃고 완전히 좀 패닉에 빠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 전 장관 뒤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 부패를 한 거고 감옥에 가야 되는 건데 이 부패라고 하자니 감옥에 가야 되는데 무능하다고 하자니까 또 대선에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중간에서 이재명 지사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또 이에 반박해서 이재명 후보를 엄호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인천시장 하던 시절을 빗대면서 자, 이 대장동 의혹의 이 공영 개발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자, 배 교수님. 네. 지금 보면 뭐 이재명 후보의 반박, 그다음에 뭐 야권에서의 공격 뭐 여러 가지 들어봤어요. 자, 이 대장동 의혹을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지금의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 지사는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대장동이 잘못됐다, 그리고 뭐 비리에 본인이 연루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결국 후보를 사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 따라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세력이 민영 개발로 추진하던 것을 본인이 이제 민영과 또 공영으로 함께하면서 관민 합동으로 추진하면서 5,500억 원의 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했다.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100% 민간 사업자가 다 가져갔을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모범적인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LH에서 공영 개발할 경우에 예상 사업 수익이 450억 정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5,500을 갖고 왔으니까 12배나 본인이 수익을 냈는데 뭐가 잘못이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누가 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돈을 가져갔느냐라는 것이 핵심인데 자기는 돈을 가져간 것이 없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세력들이 상당 부분 연루된 근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는 상당 부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대장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경선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이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유동규라고 지금 뭐 측근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당시에 이 성남의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 지금 구속된 상태.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지만은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든 안 했든 또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미진했든 안 했든 지금 천문학적인 수익을 민간 사업자가 가져간 부분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도 어느 정도 관리 책임을 인정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선에서는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1대1로 여야 보수 진보가 붙을 때는 지지층은 지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중도 내지는 무당층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수도권의 부동산에 민심한 이 수도권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대선 판도가 굉장히 좌우될 것이다. 플러스 지금 이제 막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 야가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지만 수사 결과가 이번 대선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딱 현재 스코어, 현재까지만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정면 돌파 전략은 주요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경선만 보면요. 자, 윤지영 기자. 네. 이번 사안 관련해서요. 청와대에서도 처음으로 입장을 나타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처음으로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늘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 같지 않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대장동 의혹이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다시 한번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 LH 사태 등을 겪으면서 허탈감을 느꼈을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입장을 낸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 사안은 정치 이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 문제다. 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입장을 낸 건 어떤 정치적인 차원
대해서 입장을 낸 것이 아니라 네. 이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입장을 낸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이 청와대 역시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자체보다도 부동산이 언급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관련 언급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지금 정치권에서 크게 이는 공방 중에 하나가 이 구속된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냐 아니냐 이 공방이잖아요. 어제 국감장에서 야당이 관련 녹취록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새에 계속해서 같은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선 측근이란 의혹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대장동 원주민의 말을 빌리면요. 유동규가 절대 피해를 안 하게 하겠다,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면서 내 말이 시장 말이다. 그러니까 유동규의 말이 이재명 시장의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제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단 이런 대장동 주민의 목소리 녹취가 직접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가라. 본부장한테 가면은 절대 피해 안 가게 해준다. 당신 어떻게 책임지냐니까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네. 내 말이 이재명이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예비 후보 간 친분 의혹, 바로 유 전 본부장의 석사 학위 논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논문에도요? 예, 유 전 본부장은 논문이 완료되도록 지도해 주신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면서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둘의 친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장동 사태는 굉장히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냐 아니냐,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 대한 공방, 검찰 수사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미 기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하면서, 그러니까 화천대유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받은 50억 원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50억 약속 클럽설 이런 게 흘렀어요. 네. 그런데 오늘 국감에서 이 50억 약속 클럽설에 대한 그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이름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이 50억 약속 클럽의 명단을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대체 이 명단에 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이 6분 홍모 씨를 제외하고 다 박근혜 정부 때 분들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고요.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특검이고요. 곽상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김수남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이고요. 최재경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왜 결론은 이재명이죠? 네, 이 발표된 6명의 면면을 보면 먼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여기까지는 이 대장동 사건이랑 관련해서 이미 수차례 이 언론에도 이름이 나온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새롭게 나온 게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그리고 이 언론계에 있는 홍모 씨가 있습니다. 이 총 3명이 더 추가로 얘기가 나온 건데, 이 홍모 씨를 제외하고 보면 6명 중에 5명이 지금 이 법조계 인사죠. 특히 여권에서 이번 대장동 사건을 두고 어쩌면 이건 법조 게이트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어쨌거나 이 명단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6명 중에 이 5명이 법조계 인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 민주당에서는 이 5명의 법조계 인물들 그냥 법조계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의 인물들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 정부 때 이 특검에 임명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은 이 둘 다 이 민정수석을 했었던 그런 인물들이죠. 김순환 전 검찰총장도 박근혜 정부 때 이 검찰총장을 하지 않았었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이 거론된 인물들은 모두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뭐 진즉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이 오늘 발표된 새로운 인물들 중에서도 김순환 전 총장 역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도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화천대유 쪽에서도 아니 우린 이 사람들한테 이런 돈을 약속한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이 뭐 투자한 것도 아니고 전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50억을 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강하게 이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윤 대표님. 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김순환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그리고 언론인 홍모 씨. 홍모 씨는 빼고요. 5명. 민주당에서는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되거나 활약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실명이 언급된 일부 인사들은 다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 50억 클럽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 인물들이 다 사실이라는 걸 가정을 해본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내용 아닌가요? 상당히 뭐 뼈아프겠죠. 아무래도 국민의힘하고 관련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게이트를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민주당에서는 법조 게이트다. 네. 법조 게이트 뭐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지금 곽상도, 김순환 뭐 법조인 다 관련됐으니까 실질 뭐 개입이 또 많이 돼 있어요. 또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아들, 딸이 다 개입되고 아파트 뭐 분양 대행업체에 뭐 돈이 좀 오간 게 정황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또 김순환 검찰총장도 또 뭐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본인은 뭐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번에 처음 나온 거는 이제 최계경 민정수석 얘기가 처음 나온 거죠. 그동안에는 안 나왔던 인물이 처음 나온 거거든요. 네네. 언론인 홍모 씨도 제가 보니까 대충 짐작이 가요. 어떤 홍 씨인지. 예, 제가 보니까 중앙일보 그 홍 씨는 아닌 것 같고 네네. 다른 데 같은데 대충은 짐작이 가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국민의힘한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죠. 법조 게이트가 상당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거니까. 하지만 앞으로 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에 타격은 되지만 금방 얘기한 대로 법조 게이트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큰 덩어리는 부동산 게이트거든요. 화천대유라는 데가 왜 이렇게 특혜를 민간업체한테 많이 줬냐. 성남 시민한테 돈이 가야 될 게 왜 글로 갔느냐. 원주민한테 싸게 수용하고 비싸게 분양하고 이런 특혜 구조를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인데 알았냐 몰랐냐. 돈이 종착지는 수천억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본류고 또 하나 법조 카르텔 50억 약속설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거는 뭐 본류보다도 옆에 있는 큰 줄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등장하는 인사들 대부분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회도 윤석열 난타. 자, 국민의힘이요. 오는 8일입니다. 8명의 대선 주자들 가운데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가 있는데 이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아무래도요. 이 TV 토론 가장 많이 부각되는 게 바로 윤석열 후보의 이 손바닥의 왕자. 이 부분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어제 토론회에선 윤석열 후보 이 왕자가 새겨지지 않은 깨끗한 손바닥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깨끗한 손바닥으로 나왔다라고 해도 이 다른 주자들은 여전히 이 왕자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습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먼저 보고 오시죠. 왕자 부적 그 문제가 홍콩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그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잘못한 거죠. 국민들께 하여튼 제 차가 뭐 지하에만 다닌다고 하는데 같이 오는 우리 팀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에서 기다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이 늘 1층에 있고. 알겠습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오늘은 부적 없죠? 오늘요? 네, 오늘은 없죠? 부적은 뭐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열성 할머니, 지지자 할머니가 써주셨다는 거. 그럼 뭐 그걸 제가 썼겠습니까? 그냥 응원의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상강한 게 제 불찰이었 것으로 제가 그거는 인정하고요. 세 차례나 손바닥에 그렇습니다. 쓴 채로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세 번 다 같은 분이 써주셨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에 예.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계속 몰려다니시는데 네, 지금 보시면 웬만하면 이 다른 후보를 잘 공격 안 하는 최재형 후보까지도 나서서 그 부적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죠. 네. 근데 이 홍준표 후보가 이 공격 포인트 놓칠 리가 없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오늘은 부적 없죠? 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외신에서도 보도가 됐다. 이 상당히 국제적 망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홍콩 외신에 이 보도가 실제로 되긴 했습니다. 이 한국 대선 주자 중 한 명이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서 뭐 당내 주자들은 물론이고 이 외부에서도 상대 당에서도 굉장히 좋은 공격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 보도를 했는데 이 점을 이 홍 후보가 지적을 한 건데요. 이런 공격을 받은 이 윤석열 후보 이 아파트에 어르신 몇 분이 좀 몰려다니시는데 이 나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 해주셨는데 내가 이걸 크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게 넘긴 게 나의 불찰이다.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정자, 이렇게 이제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요, 윤석열 후보 실현 논란이 또 불거져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유승민 후보와 이번에도 손바닥 왕자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던 와중에 나온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네. 이거는 모 언론인이 인터뷰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네네.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지장 스님은 전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뭐 하시는 분인데요?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님이 이 역술,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그런 분들을 잘 안 만나기 부인하고 때문에 장모님은요?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부인은 또 제 박사기 집사람- 논문도 운세하고 관련돼서 썼잖아요. 제 집사람, 제 처가 쓴 그 논문은 그 뭐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바타 디지털에 다른 관한 분한테, 논문입니다. 네, 유승민 후보 정말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스님부터 역술인 이름까지 다 네. 거론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부인과 장모가 역술인이나 무속인을 자주 만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한 답변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점 같은 것을 보러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발언이 도마에 오른 겁니다. 여성 비하성 발언으로 읽힌다는 게 여당의 공격 포인트인데요. 특히 열린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점을 안 보러 다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팔았냐라면서 아이고. 윤석열의 망언 한마디 한마디가 구체적인 비토층을 만드는 희한한 재주가 있다. 이렇게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토론의 주제가요, 이 부동산 정책하고 노동개혁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 기자들 설명대로 더 크게 부각이 된 게 지금 여기 나오죠. 주술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뭐 어떤 스님, 뭐 역술인 이름 등등 다들 언급이 되는데 글쎄요, 어제 토론회를 봤던 이 유권자들 어떻게 생각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동석 기자. 자, 이제 다음 주부터 4강전이 펼쳐져요. 자, 모두 이제 4강 안에 들기 위해서 다들 이제 치열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토론회도 하는데 그런데 보면 상대적으로 또 느긋한 후보도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바로 홍준표 예비 후보입니다. 홍준표 예비 후보 4위 다툼에 나선 후보들에게 굉장히 여유롭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홍 예비 후보는 4위 싸움이 치열해서 그분들에게 기회가 많이 갔으면 좋겠다며 최재형 예비 후보에게 발언 기회를 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낸 원희룡 예비 후보, 1위 싸움일 줄 어떻게 아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홍준표 예비 후보 오늘은 이재명 예비 후보와 윤석열 예비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홍준표 예비 후보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돌돌 홍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이 돌고 돌아서 뭐 홍준표가 또 된다. 이재명 지사가 되면 우린 편하죠. 비리 덩어리고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많잖아요.
얼굴은 뻔뻔스러워야 되고 수치심을 몰라야 되고 마음은 시큼해야지 제왕이 될 수 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면우심옥입니다. 평소한테 욕설한 거 돌파하는 방법도 참 뻔뻔스럽고 이번에 대장동 돌파하려고 하는 방법도 제가 보건대는 참 뻔뻔스럽다. 윤 후보가 처음 정치판에 들어와서 뭐 매일 일일 망언하다시피 했는데 거짓 체명을 자꾸 하니까 말에 말이 붙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의의가 없는 게 거기에 왜 내 속옷이 들어갑니까? 나는 무속 안 믿어요. 이제 되새기려고 붉은 넥타이도 메고 그래 했는데 그 붉은 속옷 입었다는 것도 기자들이 장난삼아 그래 이제 말한 거예요. 네, 홍준표 예비후보는 이재명 예비후보를 향해서 이재명이 되면 우리는 결국 편하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홍 예비후보는 윤석열 예비후보를 향해선 1일 1망언을 하고 있다면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낳고 있다면서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위원님 예상 짤막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평가가요. 보면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후보가 이제 4강에 들어갈 것 같고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나머지 이제 5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다는 이런 평가가 이제 지배적이거든요. 자, 남은 한 자리 누가 차지할까? 한번 예상 한번 해볼까요? 먼저 윤 대표님 누구가 될 거라고 글쎄요, 다들 뭐 막강해서요. 음. 최재형 감사원장도 감사원장 때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최근에 뭐 캠프도 해체하고 좀 너무 오른쪽으로 가서 좀 인기가 좀 시들한 점도 있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상당히 좀 젊은 패기도 있고 또 황교안 후보도 한때는 그래도 총리까지 하고 저는 그래도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 있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가 과거에 그래도 1등 대선 주자 1등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소한 차로 고정 지지표가 또 굉장히 태극기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아마 4등 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 교수님은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할까? 이거는 진짜 전망하기 어려워요.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 여러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예측하기 어렵대요. 이유는 이 4명, 그러니까 원희룡, 황교안, 그리고 최재형, 하태경 이 4분이 소수점 이하여가지고 거의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비슷비슷하대요. 그래서 예측하기는 어렵고 이제 핵심 변수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ARS 방식으로 안 하고 직접 전화 면접원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든요. 따라서 충성도 높은 사람이 이 부분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신규 책임 당원이 26만 명, 기존의 신한국당 당원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28만 명인데 거의 육박하거든요. 근데 20, 30, 40이 20%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분들이 또 누구를 선택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죄송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2차 컷오프를 통해서 살아남을 4명의 후보. 자, 이 4강 누가 될지 모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야권이요. 한창 불붙었던 게 바로 고발 사주 의혹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장동 이 특혜 의혹에 좀 가려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들려오는 소식이요. 공수처가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네. 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입건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공수처가 오늘 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이 공수처법 및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정식 입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대체 무슨 혐의지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처음 제보자 조성은 씨랑 같이 모의를 해서 언론사에 제보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 고발된 게 하나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 박지원 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랑 이 관련한 이 측근의 어떤 비리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이 결국 이거는 이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을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또 고발 조치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2가지 건과 관련을 해서 입건이 된 건데 여기에 더해서 이 공수처가 정말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오늘 오전에 또 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이 사무실을 국회의원 사무실을 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이 정점식 의원, 이 조성은 씨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얘기하는 그 최초의 고발장, 이 고발장을 나중에 이 당으로 전달을 한 걸로 이 확인이 된 인물이죠. 물론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이 총선이 끝나고 정점식 의원 해당 고발장을 당에 전달을 해서 이 고발장이 실제 고발이 된 고발장에 초안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럼 정점식 의원은 대체 어디에서 이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아직 그 루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공수처가 아마 이 부분을 수사를 할 걸로 보이는데 이 공수처 앞서서 김웅 의원실에 이어서 이번 정점식 의원실까지 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장동 사건을 덮기 위해서 고발 사주 의혹을 지금 띄우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때문에 공수처가 아니라 이거는 정치 공작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요, 제보자죠. 조성은 씨가 어제 이 윤석열 후보 등 몇몇 인사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좀 무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발장 보시면은 기사 2개 첨부한 게 전부더라고요. 제 페이스북 기사 하나와 뭐 SBS 인터뷰 제 사진 하나 넣어놨던 게 전부더라고요. 굉장히 성의 없는 고발장이었고, 그리고 관련 조항만 적어놓고 그냥 무조건 뭐 대통령 윤석열을 당선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 특히나 중앙지검에서 공수처를 이첩까지 했던 그 사건을 거기에 관련해서 보복을 할 거나 혹은 보복을 위해서 무고를 하면 무거운 죄로 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 공수처의 수사 진척 상황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진행되는 국정감사장에서는요, 이 고발 사주 의혹과 더불어서 윤석열 후보 일가에 대한 공방도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지금 윤석열 후보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다가 이제 보석으로 이제 풀려났어요. 그런데 보석 기간 중에 주거지를 이탈했다, 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의 장모가 보석 중에 주거지를 이탈했다, 이런 현재 주장이 제기가 된 건데요. 윤석열 예비후보의 장모의 목소리가 직접 담겼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통해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남양주에 계시지는 않으시죠? 예, 지금 우리 오늘 모임이 있어서 내가 잠깐 나왔는데. 잠은 남양주에서 주무시지는 않았던 거죠? 아니요, 거기서 100% 자진 않고 양평에도 갔다가 뭐 서울에 아들네서 요즘엔 아들하고 주로 있었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병원에 댕겼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못 가다가 오늘은 거길 가가지고. 남양주를 벗어나면 보석 허가 조건을 위반한다는 건 아세요? 아니죠. 양평이랑 저 우리 아들네 집은 얘기를 했는데요. 어디 법원에다가요? 그러면 법원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서울이나 양평도 다 돌아다니도. 아니 내가 몸이 아프니까 우리 아들네 와 있죠 지금. 네, 최 씨는 서울 잠실에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면서요. 주거지 이탈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 씨는 그러면서 남양주에서 100% 잠자리는 하지 않고 서울에 아들네서도 잔다, 병원 때문에 아들네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거지 이탈을 묻는 질문에요, 최 씨는 변호사가 법원에 이미 얘기를 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예비후보의 장모 최 씨가 서울에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석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허가를 취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는요,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은미죠. 그러면 이 주거지 이탈 의혹에 대해서 혹시 당사자들 입장은 나온 건 있나요? 지금까지 이제 보도만 이제 나온 상황이니까. 네, 일단 이 장모 측은 뭐 변호사가 다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변호사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법원에 신고한 주거지에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가 좀 계속 있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또 대부분 서울에 있고 이 장모가 주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만큼 동선상 좀 다니기 쉬운 대로 주거 변경 신청을 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보석 받을 때 주거 제한이라고 하는 게 집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가택연금의 의미가 아니다. 신고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되 연락만 안 끊기면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택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만 안 끊기면 그 동네에서 돌아다녀도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변호인의 설명인 것 같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지영 기자. 지금 국감장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증인 채택 두고도 공방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습니다. 시인했습니다. 이거 왜 검찰이 수사 안 하죠? 이거 왜 우리 국회에서 증인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천대유로부터 많은 법조인들이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이경재 전 최순실 변호사 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이분들 왜 증인 채택 안 하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최근에 관련자 3명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되시는 김건희 씨가 10억 원을 대줬다라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이거 왜 증인 채택 안 하죠? 네, 김병욱 의원, 이 이재명 캠프에서 직능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어제 국감장에서 이렇게 김건희 씨를 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느냐라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계속해서 요구하자 여기에 윤석열 후보 부인 이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라면서 이 맞불을 놓은 겁니다. 윤 대표님, 우리 앞서 얘기했던 이제 윤석열 후보 장모 주거지 이탈 관련해서 좀 짚어볼게요. 추미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석을 재판부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윤석열 후보 장모 측 변호인 측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건 뭐 가택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동네에서는 뭐 연락만 안 끊기면 된다.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자세한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주거를 어느 정도 제한했으면은 그렇게 많이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그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동을 하지 양평으로 뭐 서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제가 보기가 조금 위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그건 뭐 법원의 판단에서 만약 위반했다면은 보석을 취소하면 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추미애 의원이 뭐 그 담당 판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뭐 법원 연수원 동기라 해줬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보면 억측이고 오바 같고 다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그 보석 조건에 위배됐다면은 그건 뭐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서 다시 이건 취소해서 다시 수감을 하든지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마 일반인 같으면은 저렇게 관심 있게 안 했을 거예요. 유력 대권 후보자의 또 장모니까 그렇죠. 저런 관심이 있었냐 하는데 그럴수록 법은 또 엄격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 교수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짧게 한번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 얘기도 나왔지만 이 국감장에서 이렇게 유력 후보의 일가까지 증인 신청하고 이런 공방들 오가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하지 못하죠. 지금 뭐 정쟁 국감 아니겠습니까? 정책 국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대선을 5달밖에 앞두고 있지 않으니까 여야가 이제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뭐 여야가 앞다퉈서 고소고발하니까 결국 이제 검찰 수사, 법원의 판단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 아니냐 그런 자조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정치가 정상화돼서 정상적인 대통령이 선출됐으면 합니다. 지금 국감 상황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정책이라는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